청취자님, 만약 청취자님이 자신의 탄탄한 실력과 화려한 이력서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다고 믿는 분이라면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데요. 하하, 그쵸. 우리가 흔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내면과 신념이다. 이런 말들을 진리처럼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완벽히 옳은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그 명제가 그대로 통용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굳건한 고정관념의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을 파헤쳐보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삼을 자료는 도리스 메르틴의 저서 아비투스 그리고 장 프란수아 아마디에의 외모의 무게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 스크립트를 파고들 건데요. 두 책 모두 겉모습과 사회적 자본에 대해 아주 예리한 통짜를 담고 있는 훌륭한 자료들이죠. 맞아요. 흔히 우리가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을 단순한 치장 정도로 치부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를 같이 짚어보시면 외면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의 진짜 이야기를 읽고 싶게 만드는 결정적인 첫 페이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 첫 페이지가 넘어가야 비로소 복문, 즉 청취자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첫 페이지가 넘어가야 본문이 나온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외양과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는요. 결코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가짜로 포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 지점에 있죠. 가짜로 꾸미는 게 아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쌓아온 내면의 역량, 그 전문성을 타인이 아무런 편견이나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율적인 전달 도구에 대한 탐구입니다. 와, 전달 도구요. 실력은 이미 상위 1%인데 그것을 세상에 번역해내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것만큼 억울한 손실도 없을 테니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먼저 장 프랑수아 아마듀에의 연구 결과를 마주하면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능력주의의 사각지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네, 아마두의 데이터가 꽤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른바 외모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노동시장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요. 자신의 외양과 프레젠테이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10%에서 15%의 추가 임금을 거머준다고 하거든요. 15%면 평생 소득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쵸. 근데 더 당혹스러운 건 프랑스의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지원자들의 학위나 경력, 기술적 조건이 완전히 동일할 때 무려 82%의 담당자가 최종 선택의 1순위의 기준으로 외모를 꼽았다고 합니다. 82%요? 네. 우리가 밤새워 스펙을 쌓는 동안 누군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다듬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사실 이 수치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강한 거부감이나 불공평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마듀에가 지적하는 이 채용 시장에서의 외모는 그 타고난 이목구비의 아름다움이나 유전적인 우월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원자가 사회적 코드를 얼마나 섬세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외양입니다. 도리스 메르틴은 이를 아비투스라는 탁월한 개념으로 설명해내죠. 아비투스.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메르틴은 이 아비투스를 보이지 않는 명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걷고, 말하고, 옷을 입고, 심지어 침묵하는 모든 방식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제2의 천성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명함이라 뭔가 특정 업계나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가 명문화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굴러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아비투스는 결코 타고난 귀족의 전유물이나 변치 않는 숙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듯이 누구나 의식적으로 해독하고 체화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 스킬입니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청취자님들께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메리티는 이 아비투스를 7가지 자본으로 분류했는데요. 오늘 이 자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신체적 자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을 단순히 뇌를 운반하는 수단이나 영혼의 포장지 정도로 여기기 쉽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육체보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배우니까요. 하지만 메르틴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체는 그 사람의 규율,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기 존중을 세상에 투명하게 비추는 일종의 문서라는 거죠. 문서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누군가가 아주 잘 관리된 체형에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나타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의식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삶과 업무도 이렇게 빈틈없이 통제하고 조직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후광 효과죠. 신체적 자본에서 그 후광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옷차림 하나로 조직력과 유능함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적 자본을 완성하는 옷차림의 이면에는 체화된 인지라는 매우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옷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옷은 그것을 입은 사람의 뇌구조와 인지적 스탠스 자체를 실시간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을 하나 예로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연구진이 피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흰색 가운을 입혔습니다. 단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의사의 가운입니다라고 안내를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것은 화가의 작업복입니다라고 안내를 했죠. 똑같은 옷인데 이름표만 다르게 붙인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인지능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의사의 가운이라고 믿고 입은 사람들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압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와, 똑같은 천조각을 둘렀는데 뇌가 그 옷이 상징하는 의미에 맞춰서 스위치를 켠 거네요. 맞습니다. 의사의 전문성과 정교함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뇌가 인식하고 생물학적으로 반응한 거죠.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재택근무할 때 경험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굳이 잠옷을 벗고 단정한 셔츠로 갈아입으면 갑자기 업무 효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뇌의 인지 기능이 의상에 의해 세팅되는 과학적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현재 가진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직업에 맞춰 옷을 입어라 라고 조언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멋부리라는 허세인 줄 알았어요. 허세가 아니죠.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에 갈 때 전투복처럼 잘 재단된 재킷을 입는 행위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뇌에게 지금부터 너는 최고로 유능한 전문가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생물학적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슈퍼맨이 망토를 두르는 것처럼 생물학적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청취자님, 당장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세팅된 갑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스스로의 결단력이 어떻게 날카로워지는지 관찰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자, 그럼 시각적인 자본이 세팅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갑옷을 입고 입을 여는 순간, 즉 두 번째 자본인 언어적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어요? 네, 프로페셔널의 세계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신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화폐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단 몇 분 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밀도나 말투는 나는 이 세계의 코드를 이해하고 있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뿜어내죠. 언어가 화폐다.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실천 도구 2가지가 도출됩니다. 첫째는 말의 속도입니다. 지적이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서두르지 않거든요.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하는 여유 자체가 강한 자신감의 발로이기 때문이죠. 천천히 말하기. 그리고 둘째는 침묵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침묵이요. 사실 우리는 대화 중에 오디오가 1초라도 비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저만 해도 방송 진행자라서 그런지 침묵을 못 견디거든요. 특히 상사나 클라이언트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든 빨리 대답해야 똑똑해 보인다는 강박이 있죠. 바로 그 강박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역이용이요? 누군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즉시 대답을 쏟아내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2에서 3초간 짧은 침묵을 두는 겁니다. 이 찰나의 침묵은 듣는 이에게 이 사람은 내 질문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나오는 여러분의 첫마디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감과 신뢰가 실리게 되죠.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미 고도의 언어적 자본이군요. 청취자님, 회의실에서 그니까 같은 의미 없는 체험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기보다는요.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3초를 버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그 3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맞아요. 엄청 길게 느껴질 텐데 그래도 그 고요함이 여러분을 훨씬 더 단단한 전문가로 보이게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자신의 분야에 맞는 전문 표현 3가지 정도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통합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완벽한 실천 방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기 비교적 쉬운 영역이었죠. 네,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3번째와 4번째 자본인 교육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두 자본은 사실상 아비투스의 뿌리를 형성하는 매우 깊은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 자본을 흔히 어느 명문대를 나왔느냐 하는 과거의 타이틀로 한정짓는 우를 범합니다. 저도 학벌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르틴이 강조하는 현대적 의미의 교육적 자본은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양입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의 전문 지식은 기본이고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과도 우아하고 흥미롭게 티타임을 이어갈 수 있는 대화의 풀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죠. 아, 대화의 풀이요? 네, 역사, 예술, 트렌드에 대한 지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훌륭한 접착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팟캐스트나 다큐멘터리 같은 수준 높은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곧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소셜 자본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겠네요. 출퇴근길이나 자기 전 침대에서 무의미하게 스마트폰 스크롤링하는 시간 중 딱 15분만 떼어내서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가정해보죠.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5분이지만 1년이 모이면 자그마치 90시간의 지적 훈련이 되거든요. 90시간 동안 흡수한 이 다양한 배경 지식은 예상치 못한 네트워킹 자리에서 누군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아주 훌륭한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4번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입니다만 메르틴은 이를 양적 접근이 아닌 질적 접근으로 재정의합니다. 그녀의 통찰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을 진정으로 끌어올려줄 5명의 사람이 스마트폰에 수동적으로 저장만 되어 있는 5,000명의 연락처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5,000명보다 5명이다. 네, 우리는 네트워킹 행사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을 사회적 자본을 쌓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자본은 네트워킹이 아니라 관계 구축입니다. 필요할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평판을 걸어줄 수 있는 깊은 신뢰관계를 의미하죠. 명함 100장보다 든든한 한 사람이 낫다는 거네요. 물론 기존의 편안한 관계를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아비투스를 가진 그룹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엄청난 마찰력과 심리적 저항을 동반합니다. 맞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거절당할까 봐 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아주 실용적이고 우아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 영감을 주거나 롤모델로 삼고 싶은 업계의 선배가 있다면요. 내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당장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최근 프로젝트나 글이 나의 업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요. 네, 그런 진심은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허물고 억지스럽지 않게 진정한 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결국 이 모든 자본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취향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5번째 자본인 경제적 자본과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야 한다는 건가요? 경제적 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장 잔고가 많아야 한다거나 온몸을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아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란 뜻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메르틴이 통찰한 진정한 엘리트들의 라이프 스타일 핵심은 프랑스어로 레정스 농콩트랭트, 즉 억지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편안함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편안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커다란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필기감이 완벽한 질 좋은 만년필 하나, 밑창이 깔끔하게 관리된 단정한 구두 한 켤레처럼 아주 미세한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확고한 일관성과 안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어설픈 물건 10개로 자신을 과장하려 하지 말고 나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에 집중하란 뜻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청취자님들께 1:1 법칙을 적용한 캡슐러장을 제안하고 싶어요. 1:1 법칙이요? 네, 아침마다 꽉 찬 옷장 앞에서 입을 옷이 없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에요. 업무용으로 입는 핏이 어정쩡한 옷이나 유행 지난 그저 그런 옷들은 과감히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에게 완벽하게 꼭 맞고 질 좋은 옷 하나를 투자해서 걸어두는 거죠. 아이템의 숫자는 적지만 모든 피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라이프 스타일이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자연스러운 여유가 바로 진정한 럭셔리이자 경제적 자본의 올바른 활용법일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자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옷쟁을 훌륭하게 세팅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몸의 태도가 엉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자본인 자세와 신체의 신경학이 등장합니다. 앞서 우리가 옷차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면 이번엔 물리적인 자세가 우리 몸의 화학물질을 어떻게 재배열하는지 볼 차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이미 커드 교수의 파워포즈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네, 잘 아시네요. 카드 교수는 우리의 몸이 마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몸의 자세가 마음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주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척을 해라. Fake it till you make it 같은 심리적 조언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요. 사실 이 연구의 핵심은 아주 철저한 생물학적 데이터에 있죠. 네, 정확히 수치로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어깨를 활짝 펴고 가슴을 열고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자세를 단 2분만 취해도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감하고 결단력을 관장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즉, 기분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세를 통해 실제로 우리 몸의 화학적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양방향 소통을 증명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두려워서 몸을 웅크린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 웅크려서 두렵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중요한 발표나 결정적인 연봉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긴장된 상태로 회의실 밖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코르티솔을 주입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매번 그러고 있었네요. 대신 화장실이나 아무도 없는 복도로 가서 단 2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단단히 딛고 척추를 세우고 시선을 살짝 위로 올린 채 깊게 호흡하는 겁니다. 2분 동안 열린 자세를 취하는 거군요. 더불어 옷깃을 매만진다거나 손목시계를 만지는 등 자신만의 앵커링 동작을 결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 의식이 반복되면 뇌는 그 동작만으로도 지금은 지배력을 발휘해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오후 미팅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완벽한 무기네요. 자,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와 신체적 태도까지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7번째 자본이 남았는데요. 아무리 완벽한 수트를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어도 입을 여는 순간 이 모든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소통의 절대적인 척도로 불리는 메라비온의 법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요? 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100으로 놓고 수치화해본 연구입니다. 그 결과 자세나 제스처, 눈빛 같은 시각적 요소가 무려 5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소리의 톤, 억양, 말의 속도 등 청각적 요소가 38%를 차지했죠. 잠깐만요. 그럼 시각 55에 청각 38를 합치면 이미 93%잖아요.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논리를 짜고 문서에 들어갈 단어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듬는 그 말의 내용 자체는 전체 영향력의 고작 7%밖에 안 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딱 7%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비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7번째 자본인 목소리의 존재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전달 매체인 목소리가 불안정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내용의 힘은 93%의 마찰력에 부딪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내용보다 목소리가 먼저 닿는 거군요. 목소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정교하고 조율 가능한 악기입니다. 예를 들어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진지한 설득을 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의 피치를 평소보다 살짝 낮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지할 땐 톤을 낮춰라. 반대로 상대의 경계를 허물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안면 근육이 웃는 형태로 변하면 성대의 모양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전화통화 중일지라도 상대방은 당신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미소를 아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와, 안면 근육의 형태가 소리의 파동 자체를 바꾼다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청취자님, 자신이 평소에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한 번쯤은 해보셔야 할 작업이죠. 스마트폰 녹음기를 껴고 일상적인 자기소개나 업무 브리핑을 2분 정도만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타인의 입장에서 꼭 다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처음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그 오글거리고 도망치고 싶은 기분 저도 잘 알거든요. 누구나 자기 목소리 들으면 당황하죠.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내 톤이 신뢰감을 주는지, 끄뜸 처리가 흐려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가를 감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훈련을 한 달 동안 매주 반복해 보시면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놀라운 흡인력이 생길 겁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도리스 메르틴과 장 프랑수와 아마디웨의 콩차를 통해 성공을 위한 7가지 아비투스 자본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본을 치열하게 가꾸고 훈련하는 것은 결코 남을 속이기 위한 처세술이나 얄팍한 꾸밈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피상적인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쌓아온 나의 전문성과 역량은 세상에 왜곡 없이 제대로 보여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아주 깊고 단단한 자기 존중의 과정입니다. 전문가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보이는 것은 존재의 시작이다 라는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이제는 청취자님들께 조금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죠.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옷차림, 자세, 그리고 목소리가 어떻게 타인의 인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뇌파를 바꾸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사고를 한 차원 더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확장한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 공간보다 오히려 디지털 공간에서 더 긴 시간을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스크린 너머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할 때 우리의 아비투스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 디지털 세상에서의 아비투스요. 생각도 못 해봤네요. 여러분이 무심코 전송하는 이메일의 문자 부호, 슬랙이나 업무 메신저에서 텍스트를 줄바꿈하는 방식, 혹은 동료의 질문에 답변을 보내는 타이밍의 리듬감, 물리적 세계에서는 깔끔하게 잘 재단된 수트를 차려입는 분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혹시 구겨진 티셔츠 같은 텍스트를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디지털 아비투스는 현실의 유능함을 깎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관성 있게 대변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명함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뇌리를 강타하는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모니터 너머의 활자와 텍스트의 여백조차도 결국 나를 대변하는 보이지 않는 명암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청취자님, 옷이 날개다라는 평범한 속담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 오늘 탐구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미 드높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훌륭한 엔진과 실력을 내면에 품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아름다운 역량에 걸맞은 여러분만의 정교한 날개를 달고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활짝 펼치는 일뿐입니다. 현실의 공간에서든 디지털 세계에서든 여러분의 매끄럽고 눈부신 비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